헌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의지 천명은 윤석열 파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알고 계시죠?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죠.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채용 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을 채용 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소속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기간제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그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걸 증명을 해오면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교부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에 권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그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자격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간 연구직 다급으로 근무한 심 총장의 자녀는 올해 2월 달에 외교부 본부에 연구직 나급 한 단계 상향한 자리죠.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차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가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그 동인이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1일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인이 최종적으로 채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유보가 되기까지 최종적인 신원조회 절차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그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그런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그런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뭐 어떤 특혜가 쥐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달에 본부에서 연구직 채용 공고에 뭐라고 명시했냐? 경제 관련 석사 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면접까지 진행하고서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묻는 의원실에 외교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 사람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6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주의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한국에서 출생해서 성장하고 우리 국적의 우리나라 국민인데 한국어가 서툴어서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할까요? 외국어 능통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2월 5일에 외교부는 해당자를 불합격시킨 다음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을 원래 필요하다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분야로 변경해서 재공고했습니다. 그러니 1차 공고 시에는 자격 요건 대상자도 되지 않았던 심우정 총장의 딸이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신원조회 절차 거치다가 문제 제기되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차관, 심우정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어떤 분야에서 받으셨죠? 국제 정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구직 청년들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한 채용 시장이 어떤 이에게는 아예 길을 만들어 주거나 그게 아니면 비단길이기만 한데 외교부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의원님, 1차 공고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1명만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습니다. 경제학 분야에. 계속해서 그렇게 공고를 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학 분야로 분야를 넓혔고, 하지만 그 공고 자격 안에 경제학 분야에 학위를 가진 사람 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1명만 경제학 학사가 있었고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심우정 총장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공 분야를 바꾼 이유가 특정인을 상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딱 한 건 있었는데 바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자, 전공 분야를 바꾸어 준 외교부는 실무 경력이라고 하면 국립외교원 근무 8개월이 전부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위해서 단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배려를 넘는 위법을 실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 총장 자녀는 지도교수가 센터장인 어떤 특정 센터의 석사 연구생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응시 원서에는 석사 연구생이 아닌 연구보조원으로 제출했고 외교부는 석사 연구생 활동과 무급 체험형 인턴십까지 더해서 총 실무 경력을 35개월로 인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경력으로 작성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는 경험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까지 전부 티끌 모아서 35개월을 인정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력은 채용 기관에서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의 경력을 확인하거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거나 당사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서 해당되는 경력사항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떻게 경력을 확인했습니까?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 공문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요.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그 경력 산정을 포함해서 응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 서류 전형 시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 안에 인사 전문가 2인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경력 산정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면 안 되겠죠.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제가 아까부터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소득금액 증명도 안 되고 4대 보험기관 조회도 하지 아까 않고 말한 그 3가지 방법 중에 1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는 경력 증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한 자, 이 것입니다. 건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 달리 공무직 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채용은 좀 달리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까?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것과 완전히 별개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공무직의 특성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권익위의 그 권고 사항들을 저희도 다 받아서 현재 외교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외교부 내규라든가 그 채용 매뉴얼과 다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다 권익위 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뽑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그리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인정 못 하시겠죠? 인정하면 잘못했다는 거. 권고안을 하는 충실히 거니까요.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권익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즉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자격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것, 또 서류 전형에서 각 관련 직종이나 경력 점수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합격한 경우를 바로 채용 비리라고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가 바로 권익위가 얘기하는 채용 비리입니다.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한테 알렸고, 그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라면 그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그 7,000명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자격이 되는지를 문의해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셨던데 공익감사 청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그 진상을 다 파악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나와주세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법무부에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채용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죠. 네. 심우정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압박 여부라든지 또는 외교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라든지, 특히 심우정 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자신의 자녀가 35개월의 실무 경력을 충족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는지 샅샅이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히 감찰에 임해 주십시오. 예, 감찰 여부는 일단은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감사와는 별개로 할 수 있죠, 감찰은. 그래서 그 부분은 감찰 필요성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떳떳하다면 감찰을 피하지 않겠죠. 일단 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적법성,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감찰 차원에 앞서서 이 관련 행정기관에서 일단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국선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경과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대검이 무슨 근거로 네네. 그런 브리핑을 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찰과 수사와 압수수색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그 총장의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부분은 작년 인사청문회 또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경영 요건 부분과 이제 그다음에 약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됐지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외교부 채용 부분은 새롭게 논의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인사청문회 때 논의된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대응 방향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데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동법 1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해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또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필요하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권이 있고 의혹이 채용 비리인데요. 노동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구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그건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나 또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거나 공수처 고발 사건 수사를 한다 이런 걸 보고 우리도 막 덩달아 하자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정도의 그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든지 저희가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음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기회를 기다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외면당했을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묻고 또 묻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놓쳤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이 2025년 4월 3일입니다. 77년 전 48년 4월 3일 제주에서는 무참한 국민들의 그 학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 28만 명 중에 5.5만 명이 그 과정에서 희생이 됐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이런 우리 무고한 국민들의 학살,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77년 동안 그 한을 다 풀지 못하고 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한 점들에 대해서 오늘 제주도에서도 추념식을 통해서 그런 제대로 밝혀야 됨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 4.3의 진상 규명 그리고 그 피해의 적절한 보상 또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다짐의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신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 거창합전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지난 열흘간 참 남부 지방이 불에 탔습니다. 영남이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긴급 현안 질의가 제가 8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집중력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정치 쟁점과 섞이는 것 같아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내 수석들께서 좀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밭두렁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 버리지 마십시오.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진화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이 될지 이번에는 영남이었지만 충청, 호남, 강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오늘의 산불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상섭 산림청장 와 계신가요? 예, 나오시죠. 이리. 우선 영남 산불로 31명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복도 빌고 40여 명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임상철 본회의장 답변은 처음이시죠? 예, 맞습니다. 정부위원회다 보니까 주로 예결위원 답변하셨을 텐데 그죠? 네. 저하고 3월 21일 날 산청에서 만났는데 그 후로 좀 뭐 집에는 가셨어요? 네, 뭐 제대로. 아 그러니까 산청 계시다가 의성에 더 큰 불이 나는 바람에 옮기셨던데 이게 내일 당장 4월 4일은 청명이고 모레 4월 5일은 한식이자 식목일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이번 산불의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을 갖고 계시고 또 산불 연구과도 있잖아요. 네. 뭐라고 나와요 원인이 산불 원인이? 예, 우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제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고 기상청에서 3월 달 요번 그 대형 산불 관련된 기후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거기에는 고온, 건조, 강풍 이런 과거하고 유례 없는 그런 기상 상황이 좀 가장 산불이 확산되는데 가장 컸다고. 그러니까 방금 봤습니다만 FDDI 인덱스인데 이게 필드 파이어 데인저 인덱스인데 온도, 강우, 습도, 풍속. 그러니까 덥고 바짝 마르면 바람이 불면 작은 실화 하나가 큰 산불을 번진다. 이런 뭐 경험적 법칙이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경사도 뭐 지형이라든지 산림 내 연료량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연료량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그 나무의 양을 연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맞다면 이게 뭐 앞으로 산불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산불을 없앨 수는 없다. 불은 내년에도 나고 다음에 날 거다. 그러면 대응 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이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날 우리가 산청에서도 같이 있으면서 봤습니다만 이게 재난이 복합적이에요. 산림이 산불이 나면 산불만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달라붙어야 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처럼 같이 봤잖아요. 자, 경찰서는 뭘 해야 되죠? 차를 시골도 차가 많아 농촌도 차량을 정확하게 한쪽으로 치우고 차량 통행을 해주고 사람을 구해내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럼 지역 소방서는 뭐 하느냐? 민간 주거 지역과 산 사이에 점이지대를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물 뿌리고 또 사람을 구해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불을 끄는 거는 뭐냐? 그럼 뭐 산림청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그 산림청의 규모를 봐서는 시장 군수,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산림청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 범위가? 100헥타 미만으로 산불 영향 구역이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지휘하도록 돼 있고요. 지휘를 하는 거죠. 1000헥타 미만일 때는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돼 있고 1000헥타가 넘어가면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시골에 농촌에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외딴 집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모시고 나오려고 안 가실라 그래. 떠나기 싫다. 내가 불 끄겠다. 심지어는 경찰관이 가서 고지를 해요. 112 신고법에 의해서 어머니 잘못하면은 체포됩니다. 내지는 그 강제 이주를 시켜야 돼. 강제 집행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경찰, 현장을 가장 아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면장, 심지어는 이장까지 동원돼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집 피우시면요 이 돕는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요. 이런 소리를 해야 미안해서 옮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수백 명이 몰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관리도 해줘야 돼요. 또 10여일 정도 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돼. 그럼 밥은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다 일일이 나누고 이런 뭐라 그럴까 안 보이는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전체가 달라붙어야 끌 수 있다는 게 산불이에요. 그래서 복합 재난이고 대응을 잘해줘야 돼요. 그 느끼고 계시죠, 그죠?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산불 끄는 문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헬리콥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산림청에 헬리콥터가 몇 대나 있어요. 50대 운영하고 있고 2대는 이제 해외에서 금년에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카보프라는 게 제가 아주 그 800리터짜리도 있고 3000리터짜리 있고 가장 큰 게 8000리터짜리던데 저는 800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바게트로 물 붓는 거, 바가지로 물 붓는 것처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 한번 보니까 제가 미국 경우를 좀 보니까 아예 저 헬기를 안 하고 저렇게 큰 거 있잖아요. 저렇게 그 에어 탱크라는 걸로 뭐 3만 리터, 30톤 싣고 와서 저렇게 화학 제품을 뿌리는 뭐 대형인데 저는 지금의 산불 대응 전략 가운데 헬리콥터를 늘리자, 특히나 대형 담수량 대형을 늘리자고 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좋은 비행기 사오고 하면 예산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착목한 것은 오히려 더 다음입니다. 이게 진화돼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이 꺼야 돼요. 한번 보시죠. 저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산불 진화대가 어떻게 밤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불을 끄는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꺼요. 저렇게. 왜 저러냐? 이게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쌓이고 낮에 아무리 헬리콥터에 가서 물을 들이부어도 나뭇잎 아래로 침투가 안 돼. 아주 그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 뭐 고텍스 효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침투 안 하고 잔 밑에는 낙엽 밑에는 불씨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낮에 다시 해가 뜨고 습도가 떨어지면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살아나서 낮에 다시 활동하는. 그래서 아주 헬기 소리만 들리면 주민들이 박수치고 헬기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어찌되나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결국은 저 산불은 사람이 끄는 거다. 지금 당장 제 그 지역구 산책마더라도 주부는 잡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헬기가 떠다녀요. 왜? 저 잔불 때문에.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림진화대는 우리 저 종류가 제가 알아보니까 세 종류 정도 돼요. 산림청이 지금 참 보세요. 공중진화대가 지금 청장님이 지휘하는 그 부서죠. 산림청. 예, 맞습니다. 그럼 특수진화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문 지방청 아니죠. 저기 여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저런 정도. 그래서 나름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구분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인력, 그 불 진화하는데 특화된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공중진화대 104명이 전부라도 과언이 아니죠. 예, 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말씀을 좀 해보세요. 공중진화대 100여 명하고 특수진화대도 460여 명이 있는데 두 진화대는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신 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산림청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 지역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에 직접 지상 진화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부분 공중진화대하고 특수진화대입니다. 전문예방진화대는 지자체에서 이제
그 고용이 돼서 하기 때문에 험한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가기는 어렵고요. 주로 잔불 정리라든지 뒷불 정리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고 기기가 좋다 하더라도 저런 분들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 투입되거나 하지 못한다면 산불은 오래 못 끄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된다니까요. 한번 저분들 한번 장비를 살펴봤어요. 산림진하고 장비 한번 보세요. 저 불로서는 쇠선랑 같은 거 좀 차 있고 차는 저렇게 돼 있고, 근데 저 5억 6천만 7억짜리 있고 보면은 전문 진화대도 이렇게 해요. 결국은 쇠선랑을 이용한 진화 한정밖에 없는 거고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신발과 복장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정당국과 협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특검비라든지 이런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을 많이 갔는데 이번에 왜 AI 드론 예. 드론으로 보니까 불심한 포착하는데 왜 드론을 활용한 진압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개발 중입니까? 진화용 드론. 예. 물을 한 100리터, 200리터 싣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일부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재작년 안동 산불 났을 때도 투입을 해봤는데요. 이게 야간에 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떠 있을 때는 드론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충돌 우려 때문에 야간에만 산불 진화 드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번처럼 이렇게 강풍이 불거나 하면 사실 드론을 활용해서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에 들어가시죠.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산불은 어떻게 보면 뉴노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대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훈련도 시키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산불의 무슨 예방책이라기보다는 대응 체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 국립공원이 모든